더라고요. 난 이게 골 때리는 게 물론 전국위원회라고 하는 그 의결 여기서 뭐 반대표가 9표 나왔대요. 한 600표 정도가 찬성을 하고. 근데 취임을 하는데 이거 선출 권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옛날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처럼 그러니까 이제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치지만 사실상 윤석열이 임명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는 뭐 특별히 할 건 없어요. 얘 메시지가 지금 민주당 이야기를 해갖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미친 건가?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오늘 한동훈이 한 말이 민주당 이야기를 난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 거 진짜. 이재명의 민주당 운동권 개딸과 결탁해 나라 망치는 걸 막아야 된대요. 미치겠네. 야 동훈아 네가 지금 우리도 안 쓰는 개딸 표현 쓰면 되겠니? 참. 자 어쨌건 이런 상황이었고 뭐 뻔한 소리 했고 한동훈답게 했고 그게 이제 한동훈이 뭐 그런 거죠. 최근에 행보하고 취임사 비슷하게 한 거에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단결해 주세요. 젊은 내가 왔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정부의 전략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중도층이라든가 또는 뭐 표의 확장성을 통해서 다수당이 되겠다, 과반 집권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결국은 그래서 정치 혐오를 최대한 부추기고 자기 핵심 지지층만 이 선거 현장에 불러내 가지고 한 120석 하겠다. 이게 저는 뭐 목표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동훈에 대응하더라도 접도를 붙이세요. 우리 뭐 국회의원들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윤석열의 아바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과 한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접도를 붙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그 프레임에 모두가 다 장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주말 집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한 표현이 있어요. 형수님 집사. 형수님 집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고. 근데 지금 일정표를 보면 한동훈이 임명됐고요. 26일 날. 27일 날 이준석이 탈당을 하고요. 28일 날 민주당이 쌍특검을 처리합니다. 그 29일 날 비대위원 인선이 완료돼서 공식 출범은 29일로 예상이 돼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정치력이란 건 그런 거죠. 일단은 이준석 탈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뭐 비대위 이제 위원장에 임명되는 공식적인 날이지만 이 컨벤션 효과가 내일이면 떨어지는 거죠. 일단 이준석의 신당이 어떤 파괴력이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저걸 나가게 만드는 때 한동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예 안 할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이준석 나가는 그냥 거?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건데 이제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셔서 제가 이제 한동훈 취임 관련돼 가지고 정치 일정을 제가 찾은 거라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노태우가 12.12에 전두환하고 동업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무부 장관이 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 쿠데타의 동업자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노태우가 대표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노태우가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선으로 갑니다. 비슷한 그림이에요. 장관하고 비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또는 뭐 대선 가겠다 뭐 이런 그림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한동훈이 노태우가 아니고 장세동이라는 거예요. 노태우는 전두환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통해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포장할 줄도 알고 그다음에 6.29라는 기만적인 국민 사교육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처한 상황은 이 특검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자기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은 장세동이에요. 전두환이 시키는 것만 했던 장세동처럼 비유 좋다. 지금 한동훈은 윤석열이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총선 이후에 특검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바로 대통령실에서 격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약간의 융통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세 사람은 그냥 동일하게 태어나서 동일하게 정치적으로 아웃될 수 있는 공동 운명체다. 삼위일체다. 참. 그러니까 우리는 야 한동훈 저놈들이
뭔 짓을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궁색한 상황.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한동훈 뭐 빨아주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고성국 TV가 뭐 코프라랑 뭐 보면은 뭐 적합도 인기 뭐 해가지고 한동훈이 이재명 앞섰다. 그 스킬을 보니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 이슈만 계속 물어봐 질문이. 그럼 민주당 저 지지자들이 중간에 탈락합니다. 얘네들 스킬이 그런 거죠. 평일 일과 시간에 여론조사 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재명 민주당 지지층들 상당수가 답을 안 하죠. 또 반대로 말하면 이런 스킬들을 거쳐갖고 엄청난 띄우기를 해요. 저 그 여론조사를 포털 메인 탑에다 띄우는 거 보니까 아 얘네들 정말 어마어마하겠구나 이런 작업들이. 그렇다고 해도 한동훈이라는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번에 보니까 또 그 심지어 보수 편향 RN서치 조사로 보면 윤석열보다 사실상 지지율이 낮더라.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을 과대하게 포장을 해서 보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어떤 보도까지 나왔냐면은 한동훈이 제 연설문을 제가 씁니다. 이게 보도감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당 대변인실에 있을 때 제 논평은 제가 씁니다. 이게 보도감입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연설을 제가 쓴다는 것까지 보도를 해주고 뭐 사진이야 뭐 볼펜 떨어뜨린 한동훈이 뭐니 이런 거는 우리가 그 과거에 많이 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깜빡하니 좀 컨벤션 효과가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입니다.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 당대표급인 비대위원장한테 기자가 이제 법조 기자가 아니고 정치부 기자이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하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더 질문을 할 거고 해야 되고요, 언론은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 민심에 반영되는 질문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한동훈 장관이 말했던 정말 국무위원처럼 아니면 검사처럼 법조 기자를 상대하듯이 그렇게 만약에 기자를 상대하게 된다면은 이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본인이 잘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진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컨벤션 효과는 무조건 떨어진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지지난주인가요?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 자체는 윤석열의 그늘밖에 되지 않는다. 뭐 발광체니 반사체니 이것도 아니고 그늘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깜빡 그냥 이 맞죠? 정도다 말씀드립니다. 그게 한동훈이 취임사 비슷한 거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망가진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게 한동훈의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는 거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는 잘했는데 민주당한테 정권 뺏길 수 없어. 이런 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뭉쳐야 돼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동훈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얻지 못했다. 정말 사죄드린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최소한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은 긁어 모으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연설문 직접 써서 그런 거예요. 대가리가 그것밖에 안 되거든. 제가 이제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광고 좀 하겠습니다. 민주진영 박진영 들어가셔서 이제 보셔도 되고요. 한동훈이 하는 이야기에 그냥 무시하면 돼요. 대응 안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은 지금 세대 교체와 그다음에 인적 쇄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치고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세대 교체와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폭력의 효율성이에요. 지금 저들이 휘두르는 것은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효율성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프레임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동훈에게 해야 될 것은 윤석열을 물어야 돼요. 김건희를 물어야 돼요. 자, 그래서 김건희 특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했던 바이든 날리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거 물어야지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무슨 뭐 이 새로운 법률이라든가 또는 뭐 민주당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대묵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특수활동비 은폐 문제에서 직권남용 혐의, 그 다음에 윤석열 징계재판에서의 고의 패배 문제 이런 것들로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고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의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모두가 다 윤석열과 같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의혹들이. 그런 분을 엮어서 지금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지 따로 떼어서 한동훈만의 아젠다에 우리가 뛰어들 필요는 없다.
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근데 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시는데 댓글창에 그런 게 달려요. 한동훈 무시해라. 이야기하지 마라. 이낙연 무시해라.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이슈를 갖고 이슈 파이팅을 합니까? 그거는 뭐냐면 한동훈이 하는 말을 반박을 해줘야 되고 한동훈이 하려고 하는 걸 예측을 해줘야 되고 이 방식으로 하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온통 언론이 한동훈 빨아주고 있는데 우리는 무시해. 그럼 빨아주는 게 고정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낙연이 계속해서 내부 분탕질을 해. 그럼 이낙연을 이야기 안 하면 이낙연의 말이 고정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무시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아젠다를 딱 던졌을 때 그건 프레임이거든요. 그 프레임 안에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이슈 파이팅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관계에서 그거를 맞는 걸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하는 말이 그럴듯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도 있고. 근데 문제는 여기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지금 언론은 이준석 죽이기에 들어갔어요. 저런 식이거든요. 이슈는 한동훈이 삼키고 천하용인 팀워크인 균열 꼬여버린 이준석의 이별 공식. 그러니까 이준석의 탈당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언론의 지금 작업 중에 하나예요. 김용태가 누구죠?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억지로 이준석을 이제 좀 다운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이준석은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는 현역 의원들을 모아서 그렇지. 이삭죽기를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김용태가 아니야 지금. 김용태 중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고. 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방 말씀드린 이슈 문제인데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 자,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경 대변인이 저한테 박진영 선배님 뭐 부동산 문제 해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많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경 씨. 이경 씨가 옛날에 지하철 탈 때 뭐 신호를 어겼다던데요. 이렇게 해서 전환하는 거거든요. 이경 씨가 보복 이게 전환이거든요. 보복 운전했다는데요. 아니, 예를 들자면은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한동훈 관련해서 한동훈이 민주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한동훈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이 연설문 직접 썼다는데 1시간 동안 59분 연설하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연설문 써서 이야기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라는 것이 계속해서 전환시키는 게 제일 방송 토론해봐도 상대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상대 이야기에 대답해 줄 필요 없잖아요.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감아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게 하나의 이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건 알겠는데 충분히 이해했는데 이건 한동훈과도 같이 하는 토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한동훈 얘기를 하면서도 아까 이제 그 박신현 선배님 얘기해 준 것처럼 한동훈이 현재 지금 직권남용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고발이 돼서 피의자 신분이다. 피의자인데도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권력 갖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갈 수가 있구나. 그 점을 우리가 좀 강조해서 얘기하면 더 좋겠다라는 맞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맞아요. 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몰라요. 피의자인지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네. 한 서너 개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방송이나 저 새날 텔레그램 방 같은데 이 한동훈의 범행 이런 거, 혐의 이런 거 다 알려드리잖아요. 너무 답답한 게 이제 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돈소리 뭐 돈봉투 부스럭거린 소리에 대해서 혐의점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김건희 씨는 직접 눈으로 받는 것을 봤는데 이게 수사가 시작도 되지 않는다는 거. 양풍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참 이런 것이 참 답답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들 모두 다 피해자입니다.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권 걱정을 많이 하죠.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 앞에 놓인 3가지 숙제.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조선일보는 저 윤석열 정권을 걱정도 하고 사랑도 하는구나.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3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비대위원 인선 잘해라. 근데 비대위원들은 참신한 인물로 하라고. 근데 지금 출마자들은 그게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또 이수정 교수 뭐 비대위원 한 해 만에 논란이 있었어요. 언론에 발표를 했어. 이수정 아니라고 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가려고 하면 이를테면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나 신선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비대위 구성하는데 난항을 겪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 일부러 이슈 만들어주는 건데요. 비대위 구성하는 게 무슨 의미 있어요? 그렇죠. 의미 아무 없습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비대위지 공간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 비대위 가지고 이슈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조선일보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는 김건희 특검법의 현명한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 그럼 뭐 조선일보가 하는 현명한 해법은 뭐예요? 이도 대책 없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현명한 해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독소 조항을 없애고 총선 이후에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선일보가 사설에 대안이라고 내놨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서 독소 조항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독소 조항 한마디로 민주당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그 특검법에 독소 그러니까 부정적인 조항이 뭐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마치 이렇게 그 특검법이 부정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 이런데 전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의 컨벤션 효과는 이번 주말쯤 지나면서 떨어져요. 일단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고 나고 그 전에 이준석 할당하고 이 과정들 거치면 엉망진창 될 거예요. 지금은 윤석열을 포기하고 있던 소위 보수 언론들이 한동훈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보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평상시 해왔던 걸 아니까 전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동훈이 총선까지 비대위원장 임기 채우기도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 정도까지 저는 갈 거라고 보고요. 아니 그리고 비대위원 구성이 만약에 그 조선일보의 그런 조언처럼 구성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괜찮은 구성으로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비대위원이지 공관위원이 아닙니다. 네. 공천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맞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기억하세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된 건 김건희 특검 기용이다 일단. 선거는 나중 이야기고. 맞아요. 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한테 공동선대위원장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공동선대위원장 제안했던 보도. 그래서 지금 구상은 영남 선대위원장 김부겸, 호남 정세균, 수도권 이재명 삼각편대를 구상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이낙연을 통해서 민주당 흔들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이낙연은 거의 고립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총리가 뭐 한다고 이재명 대표를 흔들게 하겠어요. 거기서 약간 쓴소리 나오면 그것만 갖다가 이재명이 또 흔들려고 하지. 언론들 진짜 너무합니다. 이제 이낙연이 던진 3총리를 엮어서 이재명을 포위하겠다는 전략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깨버린 거죠. 오히려 총리 2명을 이재명 대표 편으로 모셔와 가지고 이낙연을 실제로는 이제 소외시킨 거죠. 물론 뭐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도 포함해서 하자라고 공식적으로 계속 제안을 던지고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현실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뭐 나쁘지 않은 이 통합의 행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하나 좀 아쉽다라고 싶은 것은 586이라든가 중진들 그런 사람들의 물갈이라든가 혁신도 사전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2가지가 투쟁과 통합인데요. 늘 투쟁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투쟁 이꼬르 혁신이거든요. 투쟁을 해서 과거에 낡은 것들은 쳐내고 그리고 또 상대방과 다름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통합하고 하는 이게 이제 정치에 있어서의 하나의 이제 변증법적 통일 과정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혁신도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더 동일 지역 3선 금지 이상 금지라든가 이런 이슈들을 좀 살려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심판 선거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자잘구리한 일들이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 하겠지만 어떤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선거 폭망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압승이냐 신승이냐 이 차이가 전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려고 엄청나게 용을 쓸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윤석열 심판 선거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사법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처음부터 아직까지도 그 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부겸 정세균 정 총리께서 지금 오히려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를 손절한 것으로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원래 안 친해요. 만친하기도 하고 안 친해요보다 사적으로 얘기했을 땐 좀 더 강한 싫어한다는 얘기도 강한 있어. 부정적인. 뭐 정세균 대표는 제가 이제 대표 비서실에서도 근무해 봤고요. 네. 근무해 봤고 뭐 김부겸 의원이랑 뭐 개인적으로 이제 아주 친분 관계가 있는 형님인데
뭐 예를 들자면 2021년도에 전당대회 때 김부겸, 이낙연이 붙었어요. 경쟁했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김부겸 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고요. 정세균 총리는 오랫동안 이낙연 총리와 뭐 관계가 뭐 별로 안 좋죠.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선플라워님, 입만 열면 깐족깐족. 거짓말에 허풍 한 뚜껑.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이경 전 대변인 사랑합니다. 화이팅. 뭐 사랑 고백을 하셨네요. 한 말씀 하셔야지. 사랑합니다. 예. 김영일님, 박진영 부원장 성님, 이경 전 대변인님, 힘내시고 푸나성님, 내년엔 야무지고 개혁 드라이브가 확실한 이모 대통령님이 보고 싶네요. 김건희가 요즘 모습을 숨기고 있는데 국민을 조롱하면서 건의 없다 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새날 구독 시간, 멤버십, 뭐 구독 이런 거를 해주실 시간이에요. 새날을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보여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